네, 4월 27일 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고문으로 계시는 신환종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3%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거라고요. 3% 네, TV에. 한 네. 4년만, 3년 한 8개월만. 왜 이렇게 뜸하셨습니까? 네, 그동안은 뭐 방송을 할 수 없었으니까. 아, 네, 지금은 고문이니까 이제 네.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 또 이제 자주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네, 오늘 이제 해주실 말씀이 인플레이션 음,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야기예요. 음, 근데 이게 박사님의 어떤 거의 전공 분야 음.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2021년에 네, 그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네. 이제 써서 요거죠. 네, 네, 2500년의 인플레이션을 한번 정리해보고 네.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은 이럴 것 같다라고 한 게 이제 어, 그거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25년 정도까지고 중후반은 지금 다시 좀 재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으로 땅도님 그쵸. 러우 전쟁 나왔을 네. 때 그 제가 석사 전공이 그 지정학이었기 어, 때문에 그걸 가지고 22년에 쓰고 제가 한토증권으로 이제 옮기면서 방송을 못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하실 수 있게 돼서 오랜만에 또 저희가 네, 박사님을 모시게 됐고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와 땅, 돈, 힘.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는 이야기들이어서 저희가 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1970년대 더블피크 경고, 인플레이션의 역습과 우리의 생존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70년대 인플레이션 하면 지금하고는 너무나 먼 얘기고 좀 오래된 얘기고 오일 쇼크 생각이 음, 나고 인플레이션이 뭐 2번이었다 이런 얘기 구조는 어땠는지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이랑 그때는 너무나 많은 환경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음. 비교해야 될 점이 뭐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때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70년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사님? 네, 지금 저 이렇게 구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네, 뭐 걸프전도 있었고 그쵸. 또 2022년쯤에도 있었는데 미국의 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그 장기간에 구조적으로 유가가 그 물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금리가 많이 그 튀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된 케이스가 70년대밖에는 없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습성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했던 한 20년 전에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그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이거 2001년에 있었던 사스야 아, 했는데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이랑 실은 비슷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2010년 뭐 요때까지는 실은 그 전에 한 10년, 20년만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거 30년, 40년, 50년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중요한 함의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 분석을 해서 네. 이게 걸프전으로 끝나지 않고 길어졌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어, 우리가 70년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분들은 한 번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두 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장기 이게 10년을 아주 미국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아서번즈라고 하는 연준 의장인데요. 그 다음에 그 70년대 후반에는 폴 볼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폴 볼커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아서번즈는 잘 모를 겁니다. 이 아서번즈가 연준 의장 중에서 제일 못한 분, 못한 분? 예, 제일 잘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 잘한 분만 알고 계시는데 못한 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면 안 되니까. 네. 그분이 뭘 놓쳤길래 이 첫 번째보다 더 뒤에 높은 이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서 금리가 거의 20%까지 가면서 아주 시장은 아주 엉망이 돼 버렸었거든요. 음, 요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요거가 오늘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핵심은 실은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 마틴 주니어라고 이제 써 있죠. 이분이 네. 20년 동안 연준 의장을 하신 분인데 음, 60년 중후반부터 해서 베트남 전쟁 또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만들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데 실제 그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풀린 가운데
자칫 뭐만 트리거가 되면은 엄청나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이거를 단기적인 문제로 보느냐?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생긴 문제야? 아니면 이게 예전부터 풀어왔던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대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네. 요게 아마 오늘 이게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풀려왔던 돈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음. 아니면 대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요런 지금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네. 지금 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70년대에 그 일단 그 환경이 지금하고 비슷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가요. 네, 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미국 보면은 아 도대체 왜 저럴까? 미국이라는 참 멋있는 나라가 옛날에 멋있었는데 왜 지금 저러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그 어떤 리더십도 좀 없어 보이고 내부에는 혼란이 막 엄청나게 있어 보이고 하는데 실은 70년대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심한 정도로 엄청난 혼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런 그 경제 문제들이 나왔다고 네. 볼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닉슨 쇼크라는 겁니다. 이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71년 8월 15일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 시대가 그 금 1온스당 35달러 이게 브레튼 우즈죠. 전후 경제 질서를 그 지정했던. 그런데 워낙 달러를 많이 찍고 하다 보니 금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저 닉슨이 금태환을 정지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 전 시대를 우리가 상품화폐라고 하고 그 뒤를 신용화폐 시대라고 이제 하죠. 이렇게 되면서 그 20, 30년 동안 강력했던 미국의 패권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는. 그리고 이게 실은 70년대 인플레이션 되게 중요했던 게 금 있는 만큼만 찍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71년부터는 정부가 지정하는 한 그냥 마구 프린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네. 이래서 이제 이 뒤에 보시면 그 위기 때마다 돈을 풀어서 통화량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통화량이 엄청나게 여기 뒤에 급등하는 게 있는? 네. 각도가 올라가는 게 실은 아. 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때 네네네. 이렇게 풀리니까 달러를 믿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을 믿겠다라고 아. 이제 화폐 가치 절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고요. 네. 두 번째는 베트남전에서 지금 이란전에서 망신당하는 것 이상으로 베트남전에서 아주 처절하게 망신을 당합니다. 10년 동안 들어갔었는데 73년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그 패권 국가였던 미국이 이제 베트남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한 5만 명의 그 사망자가 또 있었고 그 베트남전 끝나고 들어왔던 이 그 베트남전 그 참전 용사들이 그 증후군 있죠. 이런 것들로 완전히 그 이상한 패배감, 이상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를 휩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워터게이트 기억나시죠? 이게 미국 정부 또 대통령 권력자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킨 그런 사건이 또 72년, 73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일 쇼크 말고도 그걸 전후해서 실은 사회가 아주 혼란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지켜줘야 될 정부 또 대통령 뭐 이쪽에서는 신뢰가 완전 떨어졌고 그 뒤를 이었던 포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제 좀 낫다라고 하는 그 카터 대통령은 이란의 그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닉슨하고 그 닉슨은 나쁜 놈, 포드는 무능력한 놈 이렇게 된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70년대 내내 이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70년대 이야기를 너무 이제 거의 50년 이제 가까이 된 얘기니까 이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이때 좀 잘 못했다고 해주셨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키포인트라고 해주셨으니까 계속 좀 가볼까요? 네.
그 저기 그리고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네. 그 본격적으로 제 1차 오일 쇼크 또 이제 제 2차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서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으면은 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해 가지고 그렇죠. 운송이 안 돼 가지고 또 이제 생산을 못 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요거가 이제 키라고 한다면은 그 1차 오일 쇼크는 자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초반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승기를 잡았는데 미국이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서 이게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이제 무기 삼아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권리 회복될 때까지 매달 5%씩 감산하겠다. 아.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군사 원조를 하면 원유 공급 중단하겠다. 네. 자,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유를 무기화하면서 그 전에 그 저기 7개의 그 메이저 회사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을 그 저기 이 회사들이 이 나라들이 아랍의 국가들이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요걸로 그 3달러였던 그 유가가 12달러로 3배가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당시는 워낙 그 유가가 쌌기 때문에 미국도 제조업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원유가 너무너무 넘쳐났고 아무 때나 갖고 올 수 있었고 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들이 원유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배가 올랐는데 3배, 네. 4배가 올랐는데 그걸로 인한 효과가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발생된 건데요. 단순히 그 3달러에서 12달러로 3배 이상의 왜냐하면 경제 전체가 이제 파급되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유지가 이제 12달러 정도 유지가 되다가 두 번째 오일 쇼크 때는 이 12달러가 32달러가 돼 버립니다. 네. 구조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유의 의존도가 되게 높고 이런 상태에서 2차 오일 쇼크는 정말로 큰 그 충격을 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란 혁명을 전후로 해서 이란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전체 6천만 배럴 중에 600만 배럴을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여기서 이란이 그 이란 혁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6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로 줄고 석유 수출이 중단되고 그럼 이제 한 5, 600만 정도가 사라지게 되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 하게 되면서 생산 시설까지 파괴돼 버리니까 석유 수급의 한 7% 또는 5, 6%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갑자기 그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바로 전에 몇 년 전에 이 유가 상승으로 재고가 부족했던 상황을 알고 있는 네네. 이 그 쪽에서 엄청난 사재기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3배, 4배가 오른 다음에 상당히 유지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되게 높은 그 유가 그리고 이게 물가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유가가 저렇게 오르면 당연히 물가 이제 지표에 영향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고 그런 걸 잡으려고 연준의 역할이 이제 있는 거고 연준 항상 두 가지 생물을 강조하잖아요. 물가와 뭐 고용. 그때 당시 이제 연준 어떤 그러면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걸 보시죠. 네. 그래서 요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72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0년까지는 그 이제 닉슨 대통령이 물가와 임금을 상당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눌렀고요. 그래서 한 4%, 3% 정도의 되게 낮은 물가였었는데 아까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면서 CPI는 거의 10%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에 가죠. 요거를 좀 수동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이슈에 의해서 낸 거기 때문에 요거가 안정을 찾게 되면은 해결될 거야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올라갔던 그 금리는 물가가 안정을 좀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금리를 올렸더니 경기가 박살이 나서 74, 75년에 미국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아주 뭐 주식시장 뭐 밤소막 났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이 아서번즈는 다시 금리를 쭉 내려주는데 문제는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금리가 물가가 한 5%에서 6% 정도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내려가지 않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끈적끈적한 인플레. 맞아요. 이게 정상으로 가지 않으면서 끈적끈적한 인플레. 이게 그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줄어든 분야는 있는데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70년대 또는 신흥국은 80년대까지도 갑니다. 미국에는 임금하고 물가를 연동시키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물가 오른 만큼은 저기 임금을 줘야지. 네네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물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가도록 네. 그 전미 자동차 협회 이런 노조 단체들에서 강성 단체들에서 단체 협약에서 반드시 이걸 집어넣도록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잠깐 스톱된 상태에서도 물가가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제2차 오일 쇼크 나오기 전에도 미리 이미 그 물가는 9% 정도로 이미 오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나기 전에 이미 9%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쇼크가 제2차 나기 전에도 나지도 않았는데 날았는데. 그 전에도 이미 9%. 였습니다. 와. 그래서 이때까지 그 아서번지가 네. 연준 의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러라는 그 저기 연준 의장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79년에 이제 볼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카터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서 두 번째 이제 한 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준 의장인 볼커는 10% 정도였던 이 금리를 거의 20% 이상까지 올려버리면서 아주 뭐 난리가 나겠죠. 네, 주식은 네. 뭐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들 파산하고. 자, 그리고 나서 모습을 한번 봅니다. 여기 빨간색이 이제 물가고요. 인플레고요. 여기 연두색이 그 기준금리입니다. 물가는 잡혔는데 이 기준금리는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고 네. 밟고 또 확인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자,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간 거군요. 20%이 정도 아니면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실은 남북 전쟁 이후에 197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 10년 내내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20%씩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거를 눌러서 겨우 잡은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유가라는 이 문제가 아니고 외부 변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그 통화주의 이런 시각에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요게 이제 그 연준 의장의 아서번지와 볼커의 큰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오일 쇼크 전에도 물가가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사실 오일 쇼크만으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럼 근본적인 그 원인은 너무나 많이 풀렸던 화폐량, 유동성 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 그 너무 많이 돈이 풀린 것도 있었고 네. 아까 그 전 산업 전체적으로 그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이 너무 많았고 이 산업들이 이제 70년대를 거치면서 다 엉망이 돼버리면서 미국은 서비스업이나 무슨 하이테크 위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러스트 벨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가하고 임금이 연동되는 그 제도 때문에 요거를 고치지 못한 채 거의 10년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계속 나중에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단기적인 처방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서번지의 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서서히 이 70년대 얘기를 지금하고 좀 빗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박사님. 지금 우리의 상황, 뭐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고 뭐 협상 얘기 나오지만
주식 시장이 일단은 민감도는 굉장히 떨어졌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협상도 잘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아직 막혀 있고 유가 높은 상황입니다. 요 상황과 지금 말씀해 주신 요 상황을 좀 빗대서 어떤 우리 함의점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 70년대 미국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고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그 저기 6페이지에 있는 게 그건데요. 요 빨간색을 칠한 게 70년대의 S&P 500입니다. 다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72년까지는 상승을 보였고 요때가 유행했던 게 이제 그 니프티 50, 뭐 저기 디즈니, 뭐 코카콜라 해가지고 지금 매그니피센트 7처럼 잘 나가는 이거는 정말 그냥 쭉 담아도 된다 이런 거였는데 요게 이제 72년 이후에 바로 한 2년 동안 반토막이 나는 상황인데요. 아까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는 이렇게 보면은 횡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 거의 인플레가 10%였기 때문에 주식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매년 10%씩 까먹은 겁니다. 그죠? 횡보인데 실은 손실이 큰 거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안 하고요. 네. 대체 투자. 그게 이제 금도 있고 또는 뭐 에너지도 있고 다양한 대체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주식은 죽었다라는 이제 비즈니스 위크의 79년 8월 13일. 자, 이게 유명한 선언인데요. 주식 시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개인 투자가들 700만 명이 떠났다. 시장을 떠났다. 근데 정확히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4년 뒤에 다시 주식이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실은 왼쪽이 저점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때가 저점이었어요. 저점이었어요. 세상에. 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70년대는 자산 배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을 했는데 디플레 때는 자산 배분으로 채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인플레가 되게 높을 때는 채권이 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이라는 군이 이제 새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거를 아마 지금 앞으로 상황이 이제 디플레 같은 시기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은 자산 배분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쭉 좋다 그러면 주식이 많이 가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반드시 대체 자산 군을 한 20-30%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 개인 투자가들은 보통 금, 은과 뭐 이제 에너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실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을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디플레, 대체 배분하는 어떤 투자처?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박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스태그 얘기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려사항으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갈 거라고 사실 보고 계세요? 전쟁의 방향이 너무 이게 지금 특이하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바로 스태그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70년대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그때랑 비슷한 게 있지만 다른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같은 장기 스태그로 가기는 실은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인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도 지금은 지정학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뭐 유가라든가 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대체 자산 쪽을 좀 많이 넣어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배경도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70년대 제가 70년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공부해 보면은 이제 이게 되게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가끔 빙의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빙의요? 네. 빙의를 어떻게 해요? 자, 네. 보시면요. 네. 드라마나 영화나 네. 이런 걸 보면서 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70년대 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공부하기 딱 좋은 그게 하나가 택시 드라이버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76년 배경이고요. 네. 아까 5년, 6년에 끈적끈적한 그쵸.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배경을 알 수 있는데 베트남전에서
충격받고 들어와서 자 뉴욕의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아주 절망하고 막 이런 저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 영화이기도 하고요. 배경이 좀 사회 드러나는군요. 배경을 보는 거죠. 오. 뭐 드라마에 너무 빠지지 말고. 네네네네. 그리고 79년 80년 배경으로 정확히 만든 게 실은 그 배트맨의 조커. 이거는 몇 년 이거는 전에 몇년 봤는데. 네네. 보셨죠? 네. 그 배경이 바로 뉴욕의 79년 80년. 아, 볼커가 금리 올렸을 때 네. 엄청난 기업들이 파산했잖아요. 근데 이 이 조커가 처음부터 나쁜 놈일까요? 영화 처음 보면은 아서라고 그 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효자로 나오잖아요. 일은 그 어릿광대. 그죠?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고 그다음에 아까 70년대 그 이제 치안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 저 60년대 후반에 복지 너무 썼던 것들을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뉴욕시 파산하고 파산 위기에 등하고 하면서 경찰관들이 줄어들고 하면서 치안이 남겨지면서 길에 가다가 막 얻어 터지고 하면서 평범한 소시민이 악당이 되는 네. 과정을 그린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까맣게 잊고 있지만 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묻지마 범죄 막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실은 이제 그 금융시장은 괜찮지만 경기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막 튀어나올 때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잘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뭘 해야 되나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돈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70년대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뭘 하려고 해도 실은 사회가 너무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뭐라도 하려고 돈을 쓰는 이게 완전 엇박자가 나는 복잡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정을 하기가 아까 그 금리 결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들인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금리 결정을 보면서 아주 복잡한 사회에서 겪게 된 그럴 예정인데요. 그런 모습들인데 실제 아까 제가 아서번즈는 잘못했고 저 볼커는 좀 잘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두 분을 잠깐 비교하자면요. 일단 학력을 비교하면 아서번즈는 박사입니다. 그 아이젠하워 때부터 거의 20년 동안 고위 공무원 했던 사람이고요. 그 볼커는 그냥 재무부 공무원입니다. 석사고요. 물론 그 위상이 좀 차이가 있죠.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그 인플레이션 또는 경제를 잘한다고 봐서 이제 연준의장이 된 건데 70년대 초에 아서번즈는 왜 잘 못했고 아까 80년, 79년에 볼커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잘했을까를 보면 이게 그 뉴욕타임즈의 70년을 상황을 보면요. 아서번즈가 그 금리를 올리거나 했던 70년 초반에는 그때는 케인주의안의 정점입니다. 심지어 닉슨도 우리는 모두 케인지안이야 이러면서요. 그러면 완전 고용이 중요하고 성장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 인플레가 높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실은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데요. 79년에 그 볼커가 20%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 사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네. 인플레 먼저 잡자. 왜 10년 동안 이 인플레가 미국을 괴롭혔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볼커가 금리를 20%씩 올릴 수 있는 배경은 혼자 한 게 아니고 10년을 괴롭히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볼커는 이제 자기를 뽑아줬던 카터 대통령이 떨어집니다. 선거에서 레이건이 당선이 되죠. 레이건 대통령 당선의 첫 번째 저 공로자는 실은 볼커입니다. 그죠? 그 인플레이션 금리 올려가지고 작살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에 초청을 하죠. 수고했어, 고마워. 근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인플레이션 예봉은 일단 금리로 잡았는데 문제는 임금에서 물가 연동해서 같이 막 올라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좀 잡아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레이건이 그거는 내 전공이야. 오케이. 네. 너 그 다음 날부터 네. 노조 탄압. 그 우리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고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변화는 실은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힘들은 생각의 전환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전에 4, 50년 동안을 좌우했던 그 케인즈 안에, 그래서 70년대가 실은 이게 정부의 실패, 정부가 모든 걸 하려고 하고 복지하려고 했던, 돈을 엄청나게 썼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이제 효율성을 중심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먼저라고 하게 되는 그 이제 신자유주의 변화가 우리가 40년 동안 낮은 인플레, 네. 낮은 뭐 또 금리 이런 거를 볼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는데요.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다시 이게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이제 다시 케인즈주의 안으로 정부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미 코로나 때 많이 썼고요. 지금은 여차하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아까 그 70년대 그 60년 후반부터 풀렸던 돈들이 풀리면서 트리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마련될 수 있는 발판이, 그런 상황 기반이 지금은 다시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막 저금리도 보고 그랬는데요. 금리도 막 내릴 수 있고, 지금은 그 인플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그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5월 중순이면 차기 연준 의장의 시대로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네, 제롬 파월 의장과 케빈 워시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좀 높아진 상황인데, 지금의 이제 상황을 좀 보자면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뭐 다 일치하진 않지만 뭔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정부, 그리고 금리 인하를 그래서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유가도 그렇고 인플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박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20년대 중후반에 대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라 그럴까, 지금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전쟁이 일단 이제 끝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 많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가와 물가는 계속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연말이나 내년쯤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내렸을 때는 내년이나 후년에 좀 더 빠른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요 피크 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전쟁까지 가미된다면 실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들은 실은 이렇게 정부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재정을 풀 때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케빈 워시 된다고,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뭐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 외압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돈을 풀어야 되는 시대. 각국이 AI든 뭐든 간에 돈을 풀어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뭐 산업 발전도 해야 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의 어떤 독립성, 이것보다는 그 위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보시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거시 경제와 주식 시장을 비롯한 어떤 이런 금융 쪽에서의 상황이 많이 괴리가 되어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아니면 일치되는 면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는 면이 많다고 보십니까? 경제와 금융? 네. 글쎄요. 지금은 아마 그동안은 금융이 앞서나간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중심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 40년 동안은 워싱턴보다는 뉴욕이 중심이 돼서 뭐 사모 대출이든 뭐든 뭐 M&A든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코로나 이후부터겠죠. 이때는 각국 정부들이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은 상당 부분 금융 자체라기보다는 경제를 지원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 중심이 네. 뉴욕이 아니고 이제는 워싱턴을 봐야 될 때라는 거죠. 아.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에는 대공황 전에는 이제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다시 뉴욕, 다시 워싱턴. 정치 경제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거죠. 정치 경제. 정치 경제가. 그래서 아. 워싱턴이 만약에 경제로만 여기 지난 40년 아까 말한 레이건의 그 이제 신자유주의 등등이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면서 만들었던 그 40년 동안에는 돈만 잘 벌면 됐던 시기니까. 근데 지금은 돈 버는 게 아니고 국가의 생존이 먼저인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과 할 얘기가 참 많고 오늘 사실 박사님 덕분에 70년대에 대해서 쭉 한번 그래도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볼 기회도 없고 지금하고 비교할 기회도 없잖아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지금하고 아까 지금 해주셨던 말씀 중에 지금으로서는 장기 스택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유사한 측면도 있고 네. 70년대하고 지금은 많이 바뀐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현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포인트 70년대 비교한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의 포인트는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70년대 인플레하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 다른 제일 중요한 측면은요. 제가 여기 차트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때는 그 저기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비가 70년대는 재화가 한 60%, 그다음에 음식료 뭐 저기 그 연료 이런 것들 포함해서 서비스가 40. 지금은 서비스가 60, 재화가 40.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던 것들이 일단 그 연료 가격 뭐 등등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 충격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적고요.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좀 더 높다. 많아졌습니다. 근데 신흥국들은 아직도 재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주거비 산정 변화가 또 중요한데요. 뭐냐면 70년대는 이 저 CPI 구성을 할 때 주택 구매 가격 플러스 모기지 금리를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이게 다시 그 CPI에 포함되는 시기여서 악순환된 것 때문에 아까 실은 뭐 14%까지 가는 것들이 좀 오버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70년대 같은 그 이 구조는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대체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유가의 의존도를 많이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많이 줄였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돈을 많이 푼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단계적인 원인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등등이 실은 앞으로 요 물가를 바라보는 네. 앞으로 인플레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겠지만 과거 10년, 20년 전에 봤던 낮은 물가도 거의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네. 중물가에서 트리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튀어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채권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주가에도 실은 부담이 됩니다.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면 주가는 경쟁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 지난 10년 정도는 10년은 미국 주식 투자가 참 좋았는데, 뭐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고 등등 때문에 할인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하기 앞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하반기쯤 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좀 자산 배분을 네.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뭐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사상 최고, 우리 뭐 일본,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전쟁을 잊은 듯이 지금 시장은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많이 오른 유가로 인해서 인플레는 어떻게 하지? 그 후에 어떤 정책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또 고민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오늘 박사님과의 대화 계기를 통해서 70년대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는 한국투자증권 고문으로 계시는 신원종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여의도 인사이트 마치면서 하나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입은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반트 셔츠입니다. 어반트 국인방지 셔츠를 제가 또 입고 왔습니다. 저의 최애 셔츠죠. 네. 그때도 소개를 해드렸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실제로 최애 셔츠가 돼서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이 여름에 사실 셔츠를 안 입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셔츠는 안 입는 게 아니라 덥고 관리 힘든 셔츠를 안 입는 거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셔츠는 사실 매번 입고 싶죠. 여름에도 입고 싶고 봄에도 입고 싶고. 근데 여름에는 덥고 관리가 힘들면 더 안 입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관리도 쉽고 덥지 않다면 셔츠도 여름에 자주 손이 가겠죠. 자, 이번 공동 구매는요. 기존 어반트 논 아이론 긴팔에다가 그래서 여름용 반팔 셔츠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 말씀드려야 되겠죠. 잘 아실 겁니다. 어반트 셔츠 워낙 유명하니까요. 세탁 후에 탁탁 그냥 털어서 널어 놓으세요. 말리면 다림질 부담 없이 바로 입기에 좋다. 다림질이 필요 없는 그런 셔츠다. 여름에는 땀 때문에 사실 세탁도 굉장히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림질을 하려고 하면 또 귀찮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요. 제가 지금 입고 있지만 이게 흐물흐물거리면 셔츠를 입는 의미가 없습니다. 셔츠를 입을 때는 뭔가 탄탄한 핏을 보여주고 싶다. 커리어 우먼적인 예를 들면 저라면 뭐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 전문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려면 이 원단이 흐물흐물거리면 안 되는데 어반트 셔츠는 굉장히 탄탄한 셔츠다운 핏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외근, 고객 미팅이 가능하고요.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상당히 적합하죠. 재킷을 사실 오늘 저는 위에다가 입고 왔는데 재킷 없이 오늘 방송했죠. 재킷 없이도 훌륭히 갖춰 입은 느낌이 납니다. 자, 무더운 계절에 몸에 들러붙는 답답한 셔츠보다는 훨씬 또 쾌적한 느낌이고요. 통기성이 있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 전에 광고 드렸을 때도 이거 굉장히 입기에 쾌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자, 현재 상품 구성을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셔츠를 제가 옆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요게 이제 화이트, 흰색이 되겠고요. 요게 스카이블루 색이 되겠습니다. 구성을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2종 세미 긴팔 세트 화이트 하나와 라이트 블루 하나 이렇게 두 장이 가고요. 2종 버튼다운 반팔 세트는 화이트 하나, 라이트 블루 하나 반팔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긴팔, 그러니까 세미 긴팔, 반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미 혼합이 있어요. 긴팔도 가고 긴팔 두 장과 반팔 한 장이 가고요. 여성 2종 세트는 블루 스트라이프 한 장과 화이트 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으로 드리려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데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총 옵션은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긴팔만도 있고 반팔만도 있고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색 구성도 다양하니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고 티셔츠만 입지는 않으시잖아요. 셔츠가 꼭 필요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꼭 어번트 셔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또 안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본부장님 아까 클로징 벨 통해서 또 말씀 나눴는데 3프로 구독 서비스 통해서 많은
많은 강연, 좋은 강연 해주고 계시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부터 김장열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 통해서 수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수강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과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대표님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 노이즈는 걷어내고 본질만 바라보자 이렇게 계속 외치다 보니까 또 어느덧 코스피가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5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제공이 되겠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파 시황 분석 강의도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또 출발이 좋았습니다. 내일도 클로징 벨 통해서 저는 인사드릴 거고요. 요 뒤에 이재규 차장님의 단독 방송 이어지니까 또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